안녕하십니까. 이번 M팀 신입 발표를 맡게 된 경영학과 서정인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팀은 탑다운 방식인 장세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 분석 및 기업 분석을 통해 3개월 이후의 미래를 예측해보고자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빠르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장세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월 이후 증시는 미국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도는 우편 투표라는 변수가 존재하고 있기에 트럼프가 선거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든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추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후보의 가장 대조되는 정책은 세금 부분, 공통 정책은 통화 재정 정책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인프라 확충입니다. 그러나 인프라 확충의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트럼프는 전통적 방식을 지향하고 바이든은 혁신적 방식을 지향합니다. 현재 초 박빙의 선거 판세와 선거 이후 대선 결과 불복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대선 결과에 따른 수혜주 찾기는 무의미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 시 5G 통신망 인프라 구축을 통해 화웨이 제재와 맞물려 국내 5G 장비 시장과 특히 삼성전자의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바이든의 혁신 인프라 정책은 친환경 중심입니다. EU를 비롯해 중국 또한 친환경차 중심의 환경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수소차 비전 2030을 발표한 현대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미 대선 이후에도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선 결과에 따라 그 양상에는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 당선 시 고관세 전쟁의 강도는 낮아지는 반면 인권과 대외 정책에 대한 압박은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증시는 경제적 압박 완화에 대한 기대로 바이든 당선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미중 고관세 전쟁의 휴전 이후 위안화 절하율이 하락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면 회복 중인 위안화 환율은 미 대선 이후 점차 미중 무역 분쟁 이전 수준으로 수렴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는 미 대선 등의 정치적 변동성에 의해 11월까지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삼성증권 김용구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빅스 지수의 50% 이상 단기 급등 시점은 대부분의 경우 바텀 피싱 기회로 작용하며 이는 미국은 물론 한국 증시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는 불변의 경험 원칙이기도 하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분석을 따라보면 최근 13주 빅스 저점은 22.05포인트였고 이에 따라 33.1포인트 상회 시 본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분석으로 한국 증시의 방향성 또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현재 빅스 지수는 20 후반대에 머물고 있어 시장 대응 전략은 보유, 매수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나스닥 기술주의 부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테슬라, 니콜라와 관련된 개별 이슈들과 대외 정치의 불확실성이 결합되어 세계 증시의 부진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기술주 및 성장주 고평가 논란을 고려하면 추가 조정이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진 뒤에는 다시 튀어오를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분석에 따라 나스닥 기술주 방향성을 보면 이 또한 시장 밸류에이션 불변을 가정하고 빅스 지수가 35포인트를 상회할 경우 바텀 피싱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및 교역 환경은 순환적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BDI, 국제유가, 구리가, 목재가 등을 표준화해 산출한 글로벌 교역 환경 대용 지표에서 한국 수출의 양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환적 회복 기조는 금융장세 성격의 시장이 실적장세 국면으로 변화할 것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경기 방어적인 환경에서 경기 민감적인 환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계 경기 교역 환경의 순환적 회복이 발생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강화되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미중 무역 분쟁의 리스크가 존재하고 코로나에 있어서도 신흥국 대비 선진국의 경기 모멘텀이 더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적 변동을 대비하기 위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종목들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북반구의 동절기를 맞아 2차 확산 우려가 있지만 이에 대한 시장 민감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르면 10월에서 11월 사이 백신의 미국 내 최초 긴급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백신의 안정성이나 효능 등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경제 활동의 정상화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신흥시장 주식에 대해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경기 방어주에 쏠려 있던 것이 경기 민감주로 이동하여 포트폴리오의 편중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은 올해 1월 말 EU를 탈퇴했으며 현재까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 영국은 양자간 탈퇴 협정에 반하는 국내 시장 법을 발의했고 9월 29일 영국 상원으로 거의 넘긴 상태입니다. EU는 해당 법안이 영국이 기존 협약을 임의로 뒤집은 것이며 공정성 측면에서 어긋난다고 비난했으며 지난 10월 1일 EU는 영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개시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9월 이후 유로화 대비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 중입니다. 영국이 기타 지역들과 원만하게 협상을 진행해가면서 충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경우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더라도 글로벌 증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장세 분석을 바탕으로 유망한 산업군에 대하여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으로는 5G 통신 서비스 부분을 보면 2020 미국 대선이 5G 통신 서비스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5G 관련 투자를 할 것이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더 적극적인 5G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 2기 슬로건 중 하나로 세계 최고의 5G 통신망 인프라 구축을 내세울 만큼 트럼프는 5G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대역의 주파수 경매를 진행했고 핵심 주파수 대역인 3.5GHz 대역 주파수가 7월 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관련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반화웨이 기조가 유지되어 통신 장비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 상승이 예상됩니다. 버라이즌이 5년간 7.9조 원 규모의 5G 장비를 삼성전자에 수주하는 등 통신 장비 시장 1위 업체인 화웨이의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일부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론 국내 5G 통신 서비스 산업 분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5G,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분야를 선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해당 분야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분야 중 5G를 선정한 이유는 5G가 다양한 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안정적인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초연결성, 초저지연이 필요한데 5G를 통해 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 3사가 내년 상용을 목표로 B2B용으로 주로 쓰일 28GHz 대역 기지국의 발주를 삼성전자에 시작했으며 삼성전자의 5G 기지국용 부품 국내 조달 비율은 50에서 60% 정도이기 때문에 국내 5G 부품 업체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5G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고 20년 7월 대비 8월의 5G 가입자 수 80만 명은 5G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으로 내달 13일 공개될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 아이폰 12의 출시에 힘입어 5G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동통신 3사는 5G 커버리지 지역 확대를 위해 꾸준히 5G 관련 투자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소극적으로 투자했지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이동통신 3사가 앞으로 3년간 연 8조 6천억 원 규모의 5G 관련 투자를 하기로 과학기술통신부와 합의했기 때문에 19년도 규모의 카펙스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CMO 산업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산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백신 개발에 앞다퉈 경쟁을 하면서 바이오 기업이 위기 속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CMO 분야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MO 사업이란 다른 제약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대신 의약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통계에서 전문자 상표 부착 생산을 뜻하는 OEM과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주문자는 생산자는 다르겠지만 주문자가 요구한 대로 제품을 생산하는 납품 방식입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 바이오 의약품 산업 동향 및 전망을 보면 글로벌 CMO 시장은 올해 1087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2년 586억 달러 규모이던 게 연평균 8.4%의 성장률을 보이며 2배 가까이 덩치를 키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맞춤 의약 부문의 성장에 따라 제조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전체 제조의 3분의 1만이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제약 기업들은 CMO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망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신약을 개발 중인 글로벌 바이오텍들의 증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 제약사들과는 달리 바이오텍들은 고정비 부담을 이유로 자체 생산 카파 확보 대신 CMO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치료제 백신 개발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생산하기 위한 글로벌 카파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증시 또는 신공장 건설에 약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글로벌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업체들은 개발 중인 라인들에 대한 CMO 계약 체결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의약품 CMO 생산시설은 인증을 받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급하게 공장을 만들 수 있겠지만 FDA 인증까지 받은 공장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백신 개발의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1-2년 이상 걸리는 공장을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CMO 설비를 마련했는데 인증도 철저해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의약품 공장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 있는데 모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국가들입니다. 이를 해외 업체들 공장 직원들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공장 가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위험을 분산시키고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한국 CMO 기업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교적 코로나19를 조기에 소강시킨 우리나라가 K방역으로 주목받으며 우리나라의 CMO 수주가 더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및 2차전지 산업입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 체결 후 국가별 배기가스 배출량이 할당되면서 각국에서 환경규제 실시 및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계획을 발표하며 친환경차 비율을 확대 중입니다. 각국 정부는 전기차 비중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의 재정적 정책과 공공조달 프로그램, 충전 인프라 설치 등의 환경적 지원을 실시하여 시장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아직까지 정책적 지원이 전기차 수요를 결정하는 주 요인입니다. 각국 정부의 정책 지원과 테슬라의 등장으로 2015년 이후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20% 수준까지 예상이 되며 높은 배터리 가격, 충전 시간, 인프라 부족 등이 극복 과제이나 지속적인 배터리 신기술 개발과 각국 정부의 환경 정책 및 인프라 지원으로 성장세 유지가 전망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수요 축소로 2020년 2분기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과 같은 제도적 지원 덕에 전기차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됩니다.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은 스마트폰 등 소형 IT 기기가 초기에 성장을 주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전기차 시장이 성장에 따라 차량용 2차 전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호재로 2차 전지 시장도 덩달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2차 전지 시장은 한중일 3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18년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 기준 상위 10개사의 점유율이 시장 전체의 8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은 도입기 산업으로서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전방 산업인 전기차 산업의 시장 환경 변화와 각국의 지원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성장성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며 친환경 산업의 근본적 비경제 극복이 관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량용 2차 전지 시장은 전방 산업인 전기차 산업의 시장 환경 변화와 각국의 지원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11월에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두 후보 모두 전기차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두 후보의 자동차 산업 정책, 환경 정책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오바마 정부의 평균 연비 제도를 대폭 수정하여 연비 개선율을 1.5%대로 낮추었습니다. 또 기존 전기차 구매 시 $7,500의 지원금이 단기적으로 축소 중에 있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권과 환경 규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내연기관 제조업체의 호황이며 상대적으로 전기차의 수요를 감소하게 만듭니다. 바이든 후보는 평균 연비 제도를 오바마 정부 때의 기존치로 되돌리는 공약을 내었으며 전기차 세제 혜택도 마찬가지로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계획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할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컨설팅 그룹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 당선 시 기존 예상치보다 50%가 넘는 수치인 400만 대 이상의 전기차 판매량을 달성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또 포스코 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집권 시 2030년 전기차 판매량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을 때보다 90.3%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였습니다. 앞서 분석한 산업들을 기반으로 간략하게 기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각 산업에서 유망한 산업을 기준으로 5G 분야는 KMW, 2차 전지 분야는 LG화학, CMO 분야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 5G 최대 수주인 KMW입니다. 동사는 무선 통신 기지국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 및 부품류 등을 생산 판매하는 RF 사업과 스포츠 조명, 실외 조명 등을 생산 판매하는 LED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5G 투자가 개화하기 전부터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5G 장비에서 핵심 기술인 매시브 미모 기술이 적용된 5G 기지국 장비인 MMR의 공동 개발에 성공하여 2019년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하였고 또 5G 시장 환경으로 변화에 맞춰 당사만의 독자적인 설계 및 자동화 양상 기술로 개발한 초소형 필터 MBF의 대량 양산하여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동사는 해외 시장이 94.89%, 국내 시장이 5.11%로 해외 수출 중심의 판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매출처는 노키아, 삼성 일렉트로닉스, GTE, AT&T이며 이 중 노키아가 매출 의존도가 63.5%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MW사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미국의 5G 개화 소식과 동사 최대 수혜가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올해 12월 말에 예정된 3.7GHz 대역 주파수 경매 이후 본격적인 북미 시장의 업황 턴어라운드를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AT&T를 통해 부품 및 시스템 장비를 납품하는 동사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데이터 트래픽 이슈를 대응하기 위해 매시브 미모 기술 및 빔포밍 기술이 접목된 네트워크 장비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2022년에는 데이터 트래픽이 현재 대비 최소 6-7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망의 가부화와 사용자의 서비스 품질 저하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 사업자는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단위 면적당 전송 용량 증대와 데이터 전송 속도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시브 미모 기술과 빔포밍 기술이 적용된 네트워크 장비를 필요로 하고 있어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는 동사의 핵심 제품인 매시브 미모 기술이 적용된 MMR 장비와 주파수 선별 기능을 담당하는 MBF 필터 관련 매출 증대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CMO 분야의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동사는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2011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CMO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세포주 공정 제형 분석법 등 세포주 초기 임상까지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CDO 사업, 바이오 세이프티 테스팅 등 글로벌 규제기관으로부터 제조 승인을 지원하는 CRO 산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상업제품 생산설비 36만 리터와 임상용 생산설비 2,000리터로 총 36.2만 리터의 캐파시티를 확보하여 생산설비 기준 세계 1위의 바이오 CMO로 부상하였으며 2020년 2분기 말부터 2,000리터 규모의 임상물질 생산 설비를 추가적으로 가동 개시했습니다. 당사의 설비 캐파시티는 전체 CMO 캐파시티의 28%에 해당하며 당사의 경쟁사는 스위스의 론자와 독일의 보링어 잉걸하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 포인트로는 첫 번째, 명실상부한 글로벌 CMO 1위 업체라는 것입니다. 현재 카파 1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 22년 말 4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4공장은 25.6만 리터로 증설되어 총 62만 리터의 카파를 보유하게 되어 전체 글로벌 CMO 시장 내 점유율이 30%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동사는 올해만 VIR사 4,400억 원, GSK 2,800억 원 등 글로벌 업체와 지난해 매출의 약 2.2배 수준인 1조 8천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맺었으며 코로나로 인한 수주 체결이 늘어남으로써 수주 총액이 크게 늘면서 자연스럽게 수주 잔고 규모도 커졌습니다. 수주 잔고는 앞으로의 매출 등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봐도 무방하며 동사의 수주 잔고는 19년 말 기준 수주 잔고는 27억 달러에서 20년 2분기 39억 달러로 급증하여 동사의 매출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현재 상공장 가동률은 20%대로 생산 여력이 충분해 하반기 추가 수주 또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2차 전지 부분의 LG화학입니다. 당사는 석유화학 제품 및 정보전자 소재, 전자사업 등의 영위업체입니다. 2001년 4월 주 LGCI가 분할되어 신설되었으며 석유화학 사업 부분, 전지 사업 부분, 첨단 소재 사업 부분, 생명과학 사업 부분, 공통 및 기타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친환경 정책에 따른 전지 사업의 판매 호조 및 대규모 ESS 북미향 수출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며 지속적인 원가 절감 및 수율 회복으로 수익성 상승이 기대됩니다. SNE 리서치는 LG화학은 중국산 테슬라 모델 3, 아우디 이트론 등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탑재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던 중국 CATL과 BYD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들 업체에 비해 유럽 등 다양한 공급처를 가지고 있는 LG화학은 비교적 영향을 덜 받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0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기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아래의 표와 같이 증가했으며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국내 약 15,000건, 해외 약 27,000건의 누적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투자 포인트로는 전지사업부 분할 추진이 있습니다. 물적 분할만 놓고 보면 기업 가치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첫 번째 물적 분할 후 재원 마련 과정에서 지분율이 희석될 것이라는 우려와 두 번째, 신설법인의 상장 시 LG화학 주주의 경우 신설법인을 간접 보유하는 데 반해 향후 신규 투자자들은 직접 보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사람들은 기회비용 측면에서의 손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향후 배터리 사업 IPO를 하더라도 최소 70에서 80% 지분율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 첫 번째 하락 요인인 지분율 희석 우려가 제한적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상기한 디스카운트 우려에도 불구하고 분할이 갖는 이점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 전지사업부의 히든밸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전지사업부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1위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사들 대비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신설법인의 독자적인 자금 조달 시 글로벌 탑티어급 밸류에이션이 타당해집니다. 희석 우려보다 히든밸류의 발굴이 크다던 주주가치의 재고 또한 가능합니다. 신설법인 간접 소유에 대한 이슈는 LG화학 존속법인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지 사업부 투자에 집중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존속법인에서도 히든밸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유화학 사업부의 스페셜티 강화, 첨단 소재 사업부의 전지재료 확장, 생명과학 사업부의 신약, 백신 진단 투자 등이 예상됩니다.